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1840포인트대에서 끝났습니다. 5월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좀 보니까요. 6월장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6월 시장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재테크와 관련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살펴드리는데요. 오늘은 목돈 굴리기 전략에 대한 전략 시간 잡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목돈 굴리기 전략에 대한 도움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마수 34번째 공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마수 목요일 순서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이슈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5위 이슈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올 1분기 국내 상장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해 외화 내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됐다는 분석인데요.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 상장사 165개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연결 매출액은 389.9조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84%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5.64%, 연결 순이익은 8.49%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실적 성적표는 전차 독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5조 484억 원으로 상장사 가운데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4위 이슈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리포트 8만여 건 가운데 주식을 팔라는 매도 의견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수와 보유 의견은 각각 80.9%, 6.4%인 반면 매도 의견은 1건, 비중 감소 의견은 5건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스페인의 숨통을 틔워줄 2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유럽안정화기금 ESM에서 스페인은행에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이유가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건 일률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페인 증시는 9년 저점까지 떨어졌고 국채금리는 마의 7%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과 영국, 독일 국채금리는 일제히 사상 최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이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는 경우 현 지수대는 1640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종목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 수익률 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세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지수는 1638.41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제 코스피 지수인 1849.91보다 무려 211.5포인트나 낮은 수치인데 일부 전차 군단의 주가 강세로 착시 현상이 커진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1위를 차지한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다음 달 17일 총선을 앞두고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 간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리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유로존의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제금융의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비슷해 표심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같은 불안이 지속되면서 세계 양대 신용보험사인 알리안츠의 자회사 율러 에르메스와 프랑스 신보사 코파스가 그리스 기업의 수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그리스의 경제난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 소식들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였던 중국에 이어서 신흥국 브라질과 인도마저 올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비관론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신흥 개발도상국은 세계 경기 동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죠. 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우리한테는 좀 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축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준 소액 신용대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막히면서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열리고 있지만 고객 관리가 잘 안 돼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예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접는 은행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 저축은행 정말 무늬만 은행 아닌가요? 도대체 금융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예전 버릇을 못 고쳐서 사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매매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증시의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이런 걸 웩도독이라고 하죠. 개 꼬리를 흔들면 개의 몸통이 흔들린다는. 하지만 뭐 욕할 거 없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진 탓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 덕을 볼 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점엑시트, 즉 독일의 유로존 이탈이 필요하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의 이탈이 아닌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독일의 이탈을 주장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각종 제안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 독일을 빼자는 얘기인데요. 독일이 빠지게 되면 유로화, 이 쓰레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담례였습니다. 네, 갑론을박 오늘은 재테크 이슈를 마련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목동 굴리기 재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제 옆에 모셨는데요. TMV 어드바이저 백정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종잣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목돈을 만드는 것까지 왔는데요. 이 목돈을 묵혀둘 것이 아니고 잘 굴려서 몸집을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효과적인 목돈 재테크 방법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주제부터 보시죠.
네, 목돈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정말 따먹따먹 모아서 만드는 목돈. 네. 그렇죠. 이 목돈을 만드는데 시간과 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묶어두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용할 곳이 없는 목돈이라면 은행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상품으로 분산시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 금리가 좀 높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발이 네. 딱 묶여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뭐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은행에 그냥 푹 묶여두는 게 오래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익을 쫓자니 리스크가 또 걱정이고 저금리는 또 답답하고요.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백정선 대표와 함께 목돈 굴리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목돈 재테크의 기초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보자의 경우는 사실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목돈 굴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디에 쓸 자금이냐. 자금의 목적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신의 성향이 어떠냐. 자신의 성향이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투자 기간도 그 목적하고 일치합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기간도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목적 자금을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에 쓸 건지 용처를 먼저 결정하고 네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부 다 살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투자 성향별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면 좀 공격적인 부분에 많이 포진을 두는 게 좋을 텐데요. 사실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성향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일정 기간 경고하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 골드락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리스크가 갑자기 찾아온 크라시스가 뭐 금융 위기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3년 주기로 오던 게 2년 주기로, 1년 주기로 뭐 이렇게 와버리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무리 그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수익 추구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간이 짧은 경우하고 기간이 긴 경우를 따져봐야 될 텐데 기간이 짧은 경우는 무조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 어느 정도 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또 자신의 연령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령이 20대라면 아무래도 공격적이라도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시간을 좀 벌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성을 한다면 20, 30대라면 대체로 공격적인 투자의 60% 정도, 안정적인 투자의 40%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라면 공격적인 것을 좀 줄여서 40% 이하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투자에다가 60% 이상을 갖춰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서 이 건강을 좀 해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투자 기간에도 차이를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단기, 중장기 전략을 좀 달리하자는 말씀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 필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완전 돈이 날려버리면 결혼 자금이 못하는 없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단기적인 자금과 중기적인 자금, 장기적인 자금에 대한 비율을 맞추는데 대체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기적인 자금의 약 40%, 그다음에 3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중기적인 투자의 약 40%, 그다음에 장기적인 10년 이상의 투자에는 20%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좀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처럼 위기 국면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에 대한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늘려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목돈은 일단 우선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을 활용해야 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목돈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 가운데서 ELD 그리고 특판 예금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최근 들어서 목돈을 운영할 때 그 ELD나 단기 특판 예금에 가입하는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둘 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특판 예금의 경우는 은행이 그 연초, 연말에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판 예금을 팔거나 은행이 특별한 이슈, 뭐 창립 몇 주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판 예금을 팝니다. 특판 예금이라는 금리를 좀 더 주는. 그렇죠. 일반적인 은행의 금리가 4.0%라면 이거는 4.3, 4.5 정도를 주는 그런 금리를 대단히 많이 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0.5% 정도 더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실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장해줬던 자금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거의 5%대 금리까지 맞춰주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특판 예금 이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5% 금리면 보통 2년제는 5%, 6%가 하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ELD의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를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그 투자 수익을 주는데 대체로 주가지수가 1750에서 2000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면 그 안에만 있다면 연 7%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투자할 만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년짜리니까 그 안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특판 예금 그리고 ELD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상품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높은 금리 쪽으로 이제 좀 자금을 그렇죠. 투자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에 돈 집어넣었다가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보니까 후순위 채권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그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저축은행도 예금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됩니다만 후순위 채권에 가입한 경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 후순위 채권이 혹시라도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을 다 상환하고 맨 마지막으로 상환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조건으로 팔은 그런 것을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5년짜리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저축은행 금리가 대체로 5%에서 6%였다면 이건 7% 금리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고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 인기가 높아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축은행이 부실했더라. 그러면 이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행도 역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대체로 6% 정도 금리를 주는 은행의 후순위 채권은 판매하자마자 바로 30분 내에 다 판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축은행이 망해버린 후순위 채권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창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금이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부실 좀 높은, 그렇죠. 부실 판매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엔 뭐 뉴스 보면은 뭐 후순위 채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주주가 횡령을 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목을 딸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위험하다는 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가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그 자금 조달을 할 때 사실 다른 것은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거의 예금으로 5년, 7년 후에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자금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크게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순위 채권은 사실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보여줄 때는 가입할 만하지만 그 외에는 가입하면 안 된다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퇴출 대상에 놓인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주주 횡령 금액도 크고 부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갚는 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못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 BIS 비율을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발행을 많이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절세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절세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 목적의 경우는 반드시 절세 상품을 따져봐야 됩니다. 네.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세금 떼고 나면 없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15.4% 이자 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생계형 저축입니다. 생계형 저축은 보통 그 5% 이자를 받으면 세금 떼고 나면 4.2%밖에 못 받게 되는데 생계형 저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남녀가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5% 금리를 주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5%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60세 미만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비과세 상품의 하나로 그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합원 정기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4.7% 정도 최근에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 이 4.7% 이자를 받는데 이자 소득세는 한 푼도 안 떼가고 그 농어촌 특별세 1.4%만 떼가니까 실제로 제가 받게 되는 건 4.6%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걸 많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세금 우대 상품이 하나 있는데 1인당 1,000만 원까지 9.4%의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는 그런 상품까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장기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목적으로 할 경우는 그 장기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연금보험 형태로 연금보험, 가입하고 예.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그 퇴직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즉시연금보험인데요. 즉시연금 같은 경우 은행에 그 이자가 4.4% 정도 이자를 주고요. 즉시연금이 4.8% 정도 이자를 주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봤더니 은행은 3.6%밖에 못 받는데 실제로 즉시연금 같은 경우 4.8% 이자를 그대로 받으니까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상품 혜택도 받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오늘 뭐 그 세금 내고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거에서도 제외가 되니까 절세 수당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즉시연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예치한 돈에서 원금으로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금으로 같이 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뒤에 돌려받기로 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하거나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서서 이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었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나오는 비과세 예적금 상품은 리스크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이자 소득세는 완전히 없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만 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합원 예탁금과 조합원 출자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둘 다 사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조합원 예탁금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 조합원 출자금은 비과세 혜택은 주고 있지만 그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조합원 예탁금은 조합원 출자금하고 다르게 조합원 예탁금의 경우는 그 중앙회나 정부가 보장을 하는데 출자금의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에 투자한 내용은 그 망해버리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예금자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자기네들의 좀 뭐 연합회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 저기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새마을금고 연합회나 신협중앙회나 뭐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네. 기금을 만들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즉시연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예, 즉시연금하고 은행에 예금 맡기는 거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즉시연금하고 은행의 정기예금하고 딱 비교를 하면 엄청난 매력이 즉시연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이 10년이라는 그런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그 외에는 비과세가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제외되는데요.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예치했다고 가정을 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은행의 정기예금이 월 이자 지급식으로 4.4%를 매달 이자로 받는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 가능한 금액이 월 22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270만 원인데요. 즉시연금으로 받게 되면 매월 연금 수령하는 게 4.8% 예상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 한 푼도 없으니까 수령 금액이 32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더 받게 되죠. 연간으로 따지면 384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근데 즉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돈 집어넣는 거는
얼마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액 그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뭐 10억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죠. 100억을 집어넣어도 되고 100억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저 앞으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이제 ELD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증권회사에 있는 ELS하고 예. ELD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증권회사 ELS는 원금 보장형이 있고 원금 비보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의 ELS와 그다음에 은행의 ELD는 Equity Linked Deposit이라고 해서 주가지수 연계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고 이자는 없는데 이자 자체를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증권회사에 발행하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라고 해서 주가지수 연계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면 아예 그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레인지를 어느 정도 놓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ELS도 원금 보장형 ELS를 가입한다면 주가지수 연계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이자를 주는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비슷한 거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형이나 뭐 리버스 컨버터블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형이냐 그 노가웃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다만 있습니다. 이제 ELD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건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고 그리고 또 조건이 맞는다면 이자도 높고 그렇군요. 자, 목돈 만들기도 어렵지만 또 그것을 지키고 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목돈 굴리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해요. 백정선 대표께 한 수 배워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어느 30대 가장의 사연입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고 현재 전세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 부부 합산 월 소득은 450만 원가량 됩니다. 최근 적금 만기가 돼서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적금으로 생긴 목돈을 5년 정도 뒤에 주택 구입 또는 자녀 유학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례자의 내용을 보면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높은 대신에 지출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에 나온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요. 소득이 맞벌이로 굉장히 높아진 가정이 어느 순간 지출을 막 높이다 보니까 맞벌이를 했는데도 저축의 효과는 거의 없고 지출만 늘리는 경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이 첫 번째 그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초등학교 1학년, 즉 8살짜리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다 보니까 한 명의 자녀에게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을 상당 부분의 돈을 들여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정보다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같은 시기, 그 금융위기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계속해서 취업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될 때는 맞벌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갑자기 부부의 생각이 바뀌어서 맞벌이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이제 둘째 아이를 늦둥이를 가져서 이제 8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제 둘째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태권도도 보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도 교육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각종 견학 같은 걸 다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의 가장 큰 위험이 맞벌이 부부라는 것과 두 번째, 그런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고 첫 번째 이 가정이 재무 설계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주안점에 첫 번째 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출을 두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두면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셔서 지출을 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잡으시면 나머지 한 사람의 소득은 그대로 저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주의를 두고 최소 150만 원 이상의 저축 플랜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만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집 전세 자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후 자금도 채워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된다면 이걸 첫 번째로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비 지출도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하거나 외부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 자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버립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은 아예 손을 안 대고 그 가계출의 약 30% 이상을 교육비로 써버리는데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하려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 딸아이가 저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를 보면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고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는데 이 2명의 아이가 양가의 4명의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4명의 부모가 하필이면 다 90세 이상 살아요. 그럼 이 2명이 4명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명이 물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부모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노후 준비도 준비하면서 자녀 교육비도 준비해야 된다면 가계출의 약 20% 정도를 교육비 지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향후에 발생할 재무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 자금을 준비하는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그런 플랜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후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이냐라고 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이 가정이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2, 3년 내에 반드시 전세자금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증액분에 대한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버는 돈 그냥 그대로 쓰거나 카드로 긁지 말고 여행 자금도 목적 자금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 자금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중기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8살이지만 이 아이가 조만간 6년이 지나면 중학교, 그 다음에 9년이 지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교육비가 또 학원비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녀를 유학 보낼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녀의 대학 자금과 동시에 유학 자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부의 노후 자금까지 고려를 하셔서 장기 이벤트까지 단기, 중기, 장기 이벤트를 먼저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재무 설계의 어떤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자금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단기 목적 자금이건 중기 자금이건 장기 자금이건 세울 때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지금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 그 자금을 갖고 무작정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그냥 투자 수익이 높은 쪽으로 한꺼번에 몰빵식의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선 단기 자금과 중기 자금과 장기 자금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기 자금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무슨 손실이 발생하면 목표로 했던 것이 날아가 버릴 뿐 아니라 빚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성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성에서는 지금의 경우는 은행의 적금 이상의 안정성인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적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대체로 저축하는 금액의 30에서 40% 정도를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 적금 상품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상품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적금이라는 게 나와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면 일반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적금 이자율이 0.3% 정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월복리 적금, 매월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엔 원금의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계속 월 단위로 적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월복리 적금인데요. 최근에 한 금융회사가 월복리 적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년짜리 정도로 가입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금 상품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금이 마련됐을 때 그걸 그냥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비과세 상품과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가져갈 필요인데 비과세 상품은 앞서도 살펴보셨듯이 조합원 정기 예탁금이라든지 원금 보장형 상품은 ELD 상품 같은 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기적인 투자 상품은 안정적인 것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노려야 되는데 결국 지금처럼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는 월 적립식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시펀드가 좋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좋은지 성장주가 좋은지 가치주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인덱스 펀드 같은 걸 활용하거나 그러면 ETF 상장지수 펀드 같은 인덱스 펀드의 유형인 한 부분으로 그 수수료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같이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중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축하는 금액의 약 40%를 중기적인 투자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장기적인 투자는 무조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롤러코스터 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수익성 중심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비과세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린이 전용 펀드, 자녀 학자금을 중심으로 할 때는 어린이 전용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어린이 전용 펀드를 선택할 때도 무조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 일정하게 5만 원, 10만 원 정도로 스타트하고 이 아이가 세뱃돈을 받거나 특별 용돈을 받았을 때 엄마가 보관해 줄게 하고서 삥땅에 치지 말고 그 돈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자금이 빠른 속도로 쌓여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자녀 교육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형 연금을 선택해서 지금 같은 상황엔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투자형 연금, 변액유니버셜이라든지 변액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건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금액을 작게 놓고 추가 납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내 목적 자금을 만드는 데 상당히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물어보신 것 중에 목돈 5천만 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 시기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목적 자금이 일정 그 목돈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가 한꺼번에 손실을 왕창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고 저위험기에는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고위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도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이태리까지 유럽의 재정 위기에다가 믿었던 중국이 또 상당히 저성장 구조를 가져가고 거기에 브라질과 인도까지도 그런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럴 때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경우는 5천만 원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2천만 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산림조합 같은 데 가면 조합원 예탁금이 있는데 이 조합원 예탁금에 넣으셔서 약 4.6% 이자를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천만 원은 주가지수 연계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ELS를 선택하셔서 그 연 7% 정도 목표 수익률을 바라본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최종적으로 1년 시점에 원금이 되거나 적어도 주가가 1,400에서 2,500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00만 원은 은행의 특판 정기예금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올라가면 더 올려주는 회전식 정기예금을 활용한다면 연 4.3% 정도 수준의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1,000만 원은 어떤 상황이 돼도 비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수지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다면 어떤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그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분석하셔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목돈을 잘 지키고 목돈을 만드는데 그런 꼭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에서 나온 분들의 이 목돈 재테크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모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개인의 상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쓰는 시기 또 투자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돈 재테크를 할 때 이것만은 진짜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새길 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3년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년짜리 변액 유니버설 상품을 권했어요. 근데 그걸 가입해버리면 이 사람은 3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찾아봤더니 그 내가 가입한 금액의 70%밖에 안 준다. 그럼 이분은 결혼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로 잡을 것인지 이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시장 상황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상황이 길게 10년 단위로 찾아올 때하고 지금은 3년, 2년, 1년 주기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구성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좀 드리면요. 이런 건 좀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별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수익률들이 있을까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단기적인 자금의 목표 수익률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죠. 3년 미만은 4.0에서 5.0%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목표 수익률이라고 보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3년에서 10년 정도 목적 자금을 잡을 때는 이 수익률이 참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목표 수익률을 약 7% 정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목돈을 투자할 때는 그것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을 때는 그걸 바라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그 위험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를 섞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목표 수익률을 잡기가 참 애매한 것이 더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개인연금 저축에 넣었던 사람들의 성향을 10년 동안 바라보니까 약 10%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의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면 단기적인 것은 약 4.5에서 5%, 그다음에 중기적인 것은 한 6%, 그다음에 장기적인 것은 10% 정도 목표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TMV 어드바이저의 백정선 대표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투자일전 마수 시청자 게시판에 재무 설계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바랄게요. 지금까지 TMV 어드바이저 백정선 대표와 함께 효과적인 목돈 굴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부실은행들에 대한 유로존의 직접 지원 같은 조치를 독일이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몬티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유로존의 핵심 국가들, 특히 독일은 이 같은 측면을 신속하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럽은 재정 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해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몬티 총리는 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유럽의 조치가 실패해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이탈리아 내부의 반발을 경고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화장품 업체를 인수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데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정진 회장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몇 차례 직원들에게 밝힌 바가 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화장품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새로 생산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은 출발할 때 상승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가 나왔는데 작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6월 6일쯤 돼서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로존 쪽에서 좀 더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피치에서 스페인 지방정부 8곳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은행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들도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4%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독일 금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연 1.25%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고용지표 발표됐나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지표들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ADP 민간 고용 동향 발표가 됐습니다. 13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치가 14만 8천 명 증가였거든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8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7만 건이었는데 조금은 부진한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1분기 GDP는 1.9%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호조세를 보이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된 것은 좀 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제로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는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오늘 나온 지표를 보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신재정 협약 비준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일전 말씀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콘서트 호불호로 저녁 9시에 여러분과 다시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럭.